여러분, 홈플러스 다 아시죠? 한때 우리나라 유통업계 2위까지 했던 정말 거대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7조 원짜리 M&A 한 번에 이 회사가 그냥 끝없이 추락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회사는 망해가는데 이 거래를 주도했던 사람은 오히려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이하고 충격적이죠? 오늘 바로 이 홈플러스 몰락의 뒷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에 김실의 경제 전문 기자가 쓴 심층 기사, 홈플러스 사태의 미스터 MBK, 김병주 회장 그림자,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든 기사니까요. 이걸 토대로 사건의 전말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던 대형마트가 하루아침에 법정관리 신세가 되고 그걸 인수한 사람은 수조 원대 자산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한 회사의 몰락이 어떻게 한 개인의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지는지 이 이상한 공식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이게 워낙 복잡한 얘기라서요. 저희가 딱 6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먼저 거인이 어떻게 추락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7조 원짜리 도박은 뭐였는지, 그리고 그 이상한 자산 매각 전략, 사기 혐의,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공 신화의 그림자까지 하나씩 따라오시면 전체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거인의 추락, 그리고 그 의혹의 중심. 사건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플레이어는 딱 둘입니다. 바로 대형마트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 그리고 이 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이 사건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쪽에는 법정 관리를 신청한 홈플러스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2024년 포브스가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 부자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있습니다. 순자산이 무려 9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이에요. 아니, 회사는 망했는데 주인은 한국 최고의 부자가 됐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 바로 2015년입니다. 이때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래, 바로 그 7조 원짜리 도박이 시작됩니다. 네, 금액 보이시죠? 7조 2천억 원. 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바로 2015년에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럼 이 7조 2천억 원을 다 자기 돈으로 냈냐? 절대 아니죠. 이걸 바로 차임 매수, 영어로는 LBO라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남의 돈으로 회사를 사는 기술입니다. 인수 대상인 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홈플러스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빚은 누가 갚아야 할까요? 네, 바로 홈플러스가 갚아야 하는 거죠. MBK는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거대한 회사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자, 이렇게 빚을 내서 회사를 샀으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자를 내고 빚을 갚아야죠. MBK는 어떻게든 현금을 빨리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묘하고 또 논란이 많은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4조 1,149억 원. 와, 엄청난 현금을 확보했죠.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홈플러스의 가장 핵심 자산이니까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과 물류센터 28개를 팔아서 만든 돈입니다. 세일 앤 리스백, 매각 후 재임차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집을 팔고 그 집에 월세로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전략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매장을 팔아서 빚은 좀 줄였을지 몰라도 그 대신 뭐가 생겼죠? 네, 매달 내야 하는 엄청난 임대료가 생긴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재무적인 자충수였어요. 당장에 현금을 얻는 대가로 미래의 수익성을 통째로 팔아넘긴 거나 다름없었죠. 자,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결국 마지막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건의 가장 심각한 부분, 바로 금융사기 혐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왜 수사에 착수했는지 그 시간 순서를 한번 보시죠. 자, 날짜를 잘 보세요. 2월 25일 오전에
홈플러스는 신용평가사로부터 당신들 신용등급 곧 떨어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엄청난 악재죠.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에 뭘 하냐면 820억 원어치의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팔아요. 그리고 딱 이틀 뒤에 신용등급은 실제로 강등되고 며칠 안 가서 법정 관리를 신청해버립니다. 검찰은 이걸 알고도 팔았다, 즉 곧 터질 폭탄을 알면서도 순진한 투자자들에게 넘긴 사기 행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도박판의 끝에서 그 대가는 과연 누가 치렀을까요? 그 끔찍한 결과는 고스란히 평범한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과 홈플러스 직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정말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결국 휴지 조각이 된 채권이 총 5,949억 원어치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의 분포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2천억 원, 중소기업들이 3,300억 원 넘게 물렸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얼마 없어요. 결국 평생 모은 돈, 사업 자금을 투자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모든 피해를 뒤집어 쓴 겁니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비용, 즉 인적 비용인데요. MBK가 인수한 2015년 이후에 직고용 인원이 5,500명이나 줄었습니다. 또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직원들을 집에서 아주 먼 곳으로 강제로 보내버리는 전배도 늘어났고요. 심지어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도 여기에 투자했다가 약 6천억 원의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마트 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의 이 한마디가 보여줍니다. 2018년까지는 회사가 근무지 변경을 거부하는 사유를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경영 방침이 바뀌면서 지금은 어떤 사유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만두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였겠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성공 신화의 그림자인데요. 과연 MBK 파트너스가 10년 가까이 경영한 홈플러스의 최종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아주 냉혹한 가치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회계법인이 홈플러스의 가치를 두 가지로 평가했습니다. 왼쪽은 청산가치,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사를 해체해서 자산을 다 팔아치웠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3조 6,800억 원. 오른쪽은 계속기합 가치, 즉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운영했을 때의 가치입니다. 2조 5,100억 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당장 문 닫고 쪼개서 파는 게 무려 1조 원 이상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가치보다 죽은 가치가 더 높아진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10년 동안의 경영 결과 회사의 가치가 체계적으로 파괴되었다는 것. 기업을 성장시키고 미래를 만든 게 아니라 그저 조각내서 팔아먹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이 거래를 주도했던 김병주 회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의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내 권한 밖의 일이다. 이 한마디가 바로 책임의 소재에 대한 거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모펀드의 눈부신 성공이 한 건실했던 기업의 파멸로 이어졌을 때 과연 금융공학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이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히 한 회사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자본의 힘과 그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